자, 심화이론 과정 28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33페이지예요. 233페이지 한 세 번째부터 토지정책의 수단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저희들은 토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때 정책수단이 활용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이야기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토지정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5가지로 소개하고 있었죠. 토지 이용을 규제한 제도, 토지 거래를 규제한 제도, 개발릭 환수제도, 토지 개발제도, 기타 제도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또 여튼 토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해서 토지시장에 개입하겠죠. 토지시장에 개입 방법 3가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지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이래서 정책수단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세 번째부터 토지정책의 수단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이것은 지역지구제, 다음은 공영개발이다, 개발릭 환수제도다, 토지인행 제도다. 이들이 모두 토지정책의 수단인 것들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세 번째부터 토지정책 수단이다. 이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10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10개 해놓으시고 설명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먼저 양가로 1번 봅시다. 양으로 1번은 용도지역 지구제도 나와 있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지역지구제 이렇게 표현을 해왔던 겁니다. 자, 평으로 1번 의입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지역지구제도는 토지 이용계획에서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된 방향으로 유도에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다라는 거죠. 결국 지역지구제 이는 뭡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장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질문 보세요.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토지 이용규제의 한 방법이다 속인데,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부의 외벽과다라는 겁니다. 부의 외벽과를 야기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사적시장에 맡겨놓습니다. 그럼 어때? 이때는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겠지요.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는 어때? 이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겠죠. 즉,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한다는 것에서 규제 정책을 시행하겠지요. 근데 규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중과자하겠다, 또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 이용을 규제했다, 지역지구제 이런 걸 시행을 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부의 외벽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란 이야기. 결국 시장의 힘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정부가 개입하겠죠.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 살펴봅시다.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지요. 흔히 정부에 채택된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동일 1번 지역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 여기에 이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 2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네 3번, 4번 내용이에요. 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다. 이야기한다면 크게 용도지역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도지역 4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다음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첫 글자에서 도관농자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용도지역은 4가지가 있다. 또 도시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때 도시적과 관리적은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도시적은 어떻게 구분해 지정합니까?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서 주상공록이다. 이렇게 자 외우셨을 겁니다. 참 도시적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렇게 구분이 정하고 도시적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법 시간에 잘 배우셨겠지만 이런 분도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또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교재 1편 2장 부동산의 분류 방법이다. 여기서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데 이해하시고 다음은 동로 5번 내용이에요. 동로 5번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여하튼 하나의 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뭐 하나의 토지가 있다. 좋습니다. 지금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하나의 대지에 자,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의 대지에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이 자체는 중복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로 5번이에요. 한번 봅시다. 동로 5번 시는 자, 국토회계 및 이런 법령상 동일한 토지에 자, 하나의 대지가 되겠죠. 동일한 토지에 용도 지역 간 중복정 불가능하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용도 지구 간 중복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동일한 토지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중복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로 2번 봅시다.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이다. 소개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지역지구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이죠. 뭐 때문에 규제합니까? 바로 어울리지 않는 토적을 못하도록 행정을 가하겠다라는 거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경우 탓은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참 어울리지 않는 토종은 못하도록 행정을 가고 어울리는 토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게 근본적인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동원한 1번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벽과를 예방하고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원한 2번, 3번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분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한 번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부의 외벽과가 나타납니다. 참 부의 외벽과를 야기신 재화의 생산을 사적시에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지요. 과대 생산이 이건 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하죠. 그래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지역지구제 이 같은 걸 시행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여볼 수 있다는 거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래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부의 외벽과는 사적시만 맡기는 과외생산이죠. 그럼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야기. 참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지구제 이 같은 걸 시행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면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 이 자체는 자, 완화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한 2번 보세요. 여름 교재 동원한 2번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하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래서 지역주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사 한번 토지 이용에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주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35페이지는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죠. 이 박스에는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이다.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먼저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동네 1번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사실 이분도 공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에요. 살펴봅시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자,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자, 일부 동그라미 치시고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리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런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학계론 이 과목에서는 어렵게 나옵니다.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리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 보세요. 8번 용도 지역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통해서 어때? 하나의 대지의 용도적 간에는 중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질문 잘 보세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는 용도적 간 중복정은 어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을 지어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두 가지 구분합시다.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한 지역은 뭡니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잘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6페이지예요. 자, 상담 보시면 보충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한번 봅시다. 박스 보시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 적성, 보존 적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의 목적은 어땠습니까?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죠. 지금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함유로 조정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잘 이해하세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함유로 조정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하단 내려옵시다. 하단 내리시면 양고리 2번 공영 개발이다 소개되어 있죠. 공영 개발 이 부분이에요. 네, 자, 공영 개발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생각하시고, 공영 개발에서 토지 취득하는 대표 방법이 뭡니까?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공영 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된다. 공적 주서 개발이기 때문에 규모 크겠죠. 예,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군 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자, 보세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되면 굳이 공적 투자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용 방식, 즉 매수 방식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공영 개발서 토지 취득하는 대표 방법은 뭡니까? 수용 방식이다 또는 매수 방식이다. 여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을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피수용자는 뭡니까? 바로 여기는 원토지 소유자들이죠. 원토지자는 한 푼 때 보상을 더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자,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수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상이면
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굴병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래서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양호 3번 개발릭 환수제도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기서 설명드려야죠. 개발릭 환수제다. 이분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재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 상승을 초과하는 거죠. 초과요.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랍니까? 개발 이익이란다. 이것은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게 개발이익 환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에 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는 국가는 그 이익, 즉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번. 자, 개발이익 환수는 어떤 겁니까? 개발이익 환수 법률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라는 거죠. 돈을 번. 토지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럴 때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돈을 3번. 토지는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에 기하며 토지용의 효율성 및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제고 높인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개발이익 환수도 도입의 시행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이처럼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에 기하겠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냐. 또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이다. 몇 가지 넣어드렸습니다. 동그라 1번 재정 목적이에요. 토지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럴 때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배분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어때? 법률의 재정 목적을 보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는 무엇 때문에 도입되어 시행하는 겁니까? 바로 투기를 예방하겠다는 이야기야. 지가의 안정에 기하겠다. 이를테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개발 이익이다. 수인데 이분은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동그라미 보시면 개발 이익 중 이 법에 따라 즉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뭡니까? 개발 부담금이에요. 개발 부담금이다. 그럼 자 개발 부담금이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6번 보세요. 국가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 환수 법률 여기에 따르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처음 개발 부담금 부과는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재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8페이지는 양호 4번 토지은행제도다 소개되어 있지요. 첫 번째 보세요. 개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산으로 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어요. 토지은행제도는 다른 말로 토지 비축제도다. 편해서 이는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된다. 잘 이해하죠? 직접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왜 이렇든 토지은행제도를 도입이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중에 가장 주된 목적 두 가지가 뭡니까? 지가 안정에 기하겠다. 그리고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하겠다. 또한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공으로서 공공사업으로 때 원활히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첫 번째 끝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토지시장의 안정 나와 있죠? 그리고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평으로 1번 봅시다. 의입니다. 동을 1번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지요. 또 3번 공공토지에 비추하는 법률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토지에
비추하는 법률 비축 들으시면 뭡니까? 아, 이건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토지정책 수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요. 지역지구제다. 이런 관련된 법적어가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공법 시간에 너무 잘 배우셨을 거예요. 네, 다음은 개발릭 환수다. 관련된 법적어가 뭡니까? 개발릭 환수는 법률이다. 이게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음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이는 공공토지에 비축하는 법률이다. 비축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관련된 법적어는 연결만 잘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다시 봅시다. 동그라미 4번 시간 집가 안정,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적시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목적이죠. 보세요. 집가 안정, 토시장이 안정하겠다. 다음 공공용 적시 공으로서 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했다.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목적이고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을 선도하겠다. 개발리익을 환수하겠다. 이것은 목적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이것은 토지 은행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은행제도는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게 저렴한 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실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놨죠. 싸게 사놨다가 공공용지 필요하면 적시에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아주 저렴한 수로 공급할 수 있다.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도시군 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우리 이런 갑시다. 자, 토지은행제도 여기서도 지금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죠. 원 토지 소유부터 사들인 거잖아요. 사들인데 토지은행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 토지 소유부터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용할 수 있으면 대체로 원 토지부터 나 땅 팔겠습니다. 이런 양도 의사표시를 전제해서 사들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토지 수용 여기에 비해서는 자 사적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적다 할 수 있겠지요.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적절한 투기 방지 대비 대량으로 토지를 매일 경우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사실 저가의 미개발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죠. 근데 매입하면서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그럼 인근에 또 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저가랄지라도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초기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비축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럼 비축을 시켜놓은 이 기간 동안 또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토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 부담 있잖아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동그라미 5번 내용입니다. 자, 토지은행제도는 초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되며 매입한 토지를 비추는 기간 동안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하단에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보충학습 박스는 공공토지 비추는 법률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재정 목적입니다. 이 법률의 재정 목적은 첫 번째를 끝부분 보세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의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우리가 재정 목적 이걸 보더라도 토지은행도 도입시장 공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가의 안정에 기여한다. 그리고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또 공공용 적시공사 공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자 박스의 동그라미 9번입니다. 동그라미 9번 보세요. 비축 토지입니다. 자, 한국토지도정사가 토지은행사업 취득과 관련한 공공토지를 말한다. 결국 비축 토지란 이야기야. 이건 누가 관련한 겁니까? 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참 토지은행 도입이 시행인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축토지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사업을 주도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하시고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그러면 양으로 5번 토지 공개념 제도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토지 공개념 제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토지 공개념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자, 인식의 사고를 말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라면 모두 어때? 토지 공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이처럼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고자 할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먼저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한정이 된 자원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보니까 공공복리에 우선해서 이용이 돼야 되겠지요. 참 공공복리에 우선해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토지는 부증성이나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었고 더욱더 확대되어 실시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공개념에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보다는 상대 자유권을 더욱더 강조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서 토지 소유권이 있다. 흔히 우리가 이때 절대적 자유권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자유권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야. 쉽게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적 자유권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식 처분하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소유권은 사용식 처분이 가능한 완전거리죠. 그래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식 처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 자유권은 비록 내 땅이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식 처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오늘날 토지소유권은 우리 민법에도 나와 있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식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토지 공개념에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을 강조합니까? 상대적 자유권은 그렇죠?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하다. 절대 자유권 아니죠?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식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지소유권은 절대권입니까? 상대권입니까? 상대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첫 번째 줄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나오면 뭡니까? 토지 공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주 보세요. 오늘날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보다는 상대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 자유권보다는 상대 자유권을 강조한다 그랬지요. 근데 상대 자유권은 결국 뭐랍니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식 처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토지 소유권은 뭡니까?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공공재적 성격 가진 토지자원을 이용하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2번 부증성과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제한을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부증성이나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제한을 점에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고 더욱더 확대되어 실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사유재산권 보장은 개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한 것은 물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청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법률이 허용 범위 이내에서 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벌을 쓴 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40페이지예요. 자, 240페이지는 이제 자 중간쯤에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죠. 보충 박스 보시면 택지 소유 사는 법률이다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이처럼 이제 택지 소유 사는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택지 소유 사는 법률은 어때? 결국은 폐지된 법률이에요. 참 폐지된 법률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 박스 밑에서 두 번째 끝 보세요. 폐지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위헌 판결로 봤다니 폐지된 법률이니까 구체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택지 소유하는 법률 어때? 폐지된 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럼 폐지된 법률이 때문에 이 법률을 근거해서 현재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는 현재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가 어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왜? 이 법적 근거인 택지 소유 법률이 어때? 폐지되었죠. 그래서 자 택지 소유 법률은 어때? 폐지된 법률이다. 그래서 일 근거로 해서 이제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는 현재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하단에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는 자, 지난 시험에 출제된 문제지만 제가 기본으로 가져서 이렇게 한번 풀어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241페이지에 예제 하나 더 들어있지요. 이분은 본 과제에서 한 번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자, 이는 28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예요. 이참 우리가 예제도 때 제가 가급적이면 여름교 때 꼭 풀어드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꼭 풀어드린다. 그럼 이분들이 어때? 우리 또 기출문제 풀면서 또 어때? 반복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반복학습으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토지 정책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보세요. 자, 토지 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식이다. 자,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금융입니다. 자, 금융 일도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이는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 되겠지요. 다음 보조금 지급이다. 일도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이도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그래서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이다. 이는 직접 개입이 아니죠. 어디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1번 질문은 잘못된 내용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2번 질문 봅시다.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대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결국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죠. 개발이익 환수해서 보기 2번은 자,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니까 개발권 양도 나와 있죠. 전혀 딴 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보기 2번은 개발권 양도제도 여기 설명이 아니죠. 뭐의 설명입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 여기에 따른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잘못되어 있지요. 다음 3번 봅시다. 자, 토지 선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 우선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대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토지 선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토지 적성 평가는 일단 끊어봅시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 높은 토지로 전환시킨 제도다. 전혀 앞뒤 문맥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토지 적성평가제다. 이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토지 적성평가제의 목적이 뭡니까?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에 조화를 유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내용과 전혀 안 맞는 내용이다. 따라서 4번도 앞뒤가 맞다. 전혀 딴 나라겠다. 잘못된 지문이다 생각하시고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세요. 5번 시간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라는데 이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토지 적성평가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앞집은 토지거래 허가제 또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보기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토지 적성평가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 적성평가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에 조화를 어때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죠. 따라서 개발과 보전에 경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이때 함유적으로 조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개발과 보전에 경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함유적으로 조정한 수단이 된 건 뭡니까? 토지 적성평가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기 5번은 토지 적성평가제도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못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절 토지 정책이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242페이지예요. 242페이지는 3절 주택 정책이다 소개인데 사실 이제 주택 정책도 뭡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 문제부터 또 어때 접근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선 주택 문제라는 게 있다. 뭐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 교재 두 가지 소개하고 있죠. 먼저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고 다음은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하겠지요. 다음 질적 주택 문제는 주거의 질적 수익이 낮아지면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 뭐 때문입니까? 소득 수익이 낮아서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지금 소득의 문제니까 흔히 질적 주택 문제를 우리가 경제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양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주택 정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튼 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표인데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냐. 그래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고 다음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 다음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242페이지 보세요. 1번 챕터 주택 문제 나와 있죠? 중요수는 낮은 부분이에요. 별표는 없습니다. 양월 1번 양적 주택 문제, 양월 2번 질적 주택 문제가 있다. 간단히 밑줄 그어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4페이지 보세요. 자, 244페이지는 2번 챕터 주택 정책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지요. 양월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또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정책이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지요. 다음 주택 정책의 목표는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 저항이라든지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 대책의 일관성 결여 뭐 같은 여러 가지로서 주택 정책의 목표도 달성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동그라미 1, 3번 자, 정책 목표 세 가지 넣어드렸습니다.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거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정부는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주거기본법이다 할 수 있겠는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국토교통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용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동에서 어때? 정부는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뭐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름 교재 2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46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처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노력이
주택 정책이다. 그럼 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때? 주택 시장에 개입하겠죠. 개입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어때?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정책의 수단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책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책 수단도 여러 개겠죠. 그 중에 대표되는 게 바로 뭡니까? 임대 주택 정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 주택 정책이다. 그리고 어때? 분양 주택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도 여러 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에서 임대 주택 정책, 분양 주택 정책을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임대 주택 정책입니다. 그 임대 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우리 시험 주로 묻고 있는 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임대료 상한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라는 게 있죠. 다음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또 임대주택 정책의 수단이 되는 건 여러 개겠죠. 그럼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이 세 가지다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호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양 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대표되는 건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어때? 여러분이 분양가 상한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분양가 규제 정책 이는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다라는 겁니다. 다음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 시장에 맡기겠다 그 이야기지요. 참 분양 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에 한 대표되는 건 분양가 규제 정책, 즉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렇죠? 임대주택 정책은 거의 매우 다 빠졌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은 간혹 한 번씩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 정책이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분양주택 정책은 어때?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다. 그래서 문제 딱 두세 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같은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임대주택 정책 여기서부터 더 구체로 어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를 보세요. 246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임대주택 정책 수단이 나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수단이다. 옆에다가 별표 8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8개 해놓으시고 자, 임대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 했어요. 그중에 우리 세 가지 묻고 있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고로 1번이에요. 자, 양고로 1번은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는 어때?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표현을 쓰겠죠? 결국은 임대료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임대료 상한제다. 쉽게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임대료 상한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선은 시험부터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래서 수요선은 우하향하고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냐. 그런데 수요선,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는 얼마입니까? P 스타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 P 스타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판단할 때는 시장 형성된 균형 P 스타가 어때? 지나치게 높더라는 이야기야. 그럼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 1위선 임대료
줄여서 임료를 어때 낮춰줄 필요가 있더라. 이점 임료를 어때 낮춰주기 위해서 임료를 낮춰서 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점 임차인의 주관적으로서 임차인 수요자죠. 임차인의 주관져서 임료를 낮춰줘야 한다. 이때는 어때 최고 가격을 설정합니까? 최저가 설정합니다. 그렇죠?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최고가격 즉 상한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최저 가격이 아니에요.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그래서 최고 가격 상한 설정했고 이거 더 높은 임료를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임은 혼돈이 나면 임대료 상한제다. 그래서 뭘 설정합니까? 상한이니까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심하세요. 최저 가격이 아니죠.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이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높게 설정하면 일단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임대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상한을 설정하도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하도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주셔야 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료를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뭘 설정합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면서 최고 가격 상한 설정하는데 어떻게?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 P스타보다도 더 낮게 P1에 어떻습니까? 상한 최고 가격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P1에 상한 최고 가격을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P1보다 더 높은 임료를 못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 상한은 얼마입니까? P1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모든 임대인들이 P1의 임료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료는 얼마였습니까? P스타였죠. 개입하기 전에 임료는 P스타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서는 균형인 P스타보다 더 낮은 P1의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자, P스타보다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인 P스타보다 더 낮은 P1의 최고 상한 설정했어요. 그럼 이때 모든 임대들은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P1. 그럼 결국은 정부 개입 후에 임료는 얼마 됐습니까? P1이 됐다. 그래서 정부 개입 전에는 임료가 P스타였죠. 개입한 후엔 임료가 P1이 됐다서 P스타에서 P1으로 때 임료를 낮춰준 셈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사실 임대 대항은 줄지 않습니다. 그럼 단기로는 임대 대항은 줄지 않으면서 임료가 어때? 하락했죠? 그럼 자 보세요. 임대 양은 줄지는 않았는데 임대료가 어때? 하락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때?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료를 낮춰주고자 한다. 이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토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료가 하락했으니까 결국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때? P스타라는 균형 임료 이걸 받아 정상이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이번 낮은 P1의 임료를 받기 때문에 정상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신규의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신규의 임대주택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주택도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타 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타 용도로 전환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살펴봤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겠다. 사실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양이 줄어들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설령 기존 임대주택이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는 날짜도 자, 임대주택에서는 굳이 돈 들여서
개보수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왜? 돈 들여서 고쳐봐야 P1보다 높은 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굳이 돈 들여서 고칠 필요 없다는 얘기여서 기존 임대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 임대택의 질적 수준 저하된다. 이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 임대택의 질적 수준은 어때?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공량은 어때? 감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어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임대료 얼마 지불합니까?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P1의 임료를 지불한다는 이야기. 그럼 P1의 임료에서는 어떤 세이 발생할 것인가? 그럼 P1의 임료에서는 수요량이 어때? 이 크기지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공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럼 결국 P1의 임료하에서는 자,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죠?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분도 우리 좀 당월 메뉴예요. 자, 보세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도 낮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아니에요. 어떤 상?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조심하세요. 초과 수요 현상. 자, 다시 보세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 상한 설정에서는 반드시 어떤 상?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초과 수요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나서 만성적으로 나타나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자,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을 때 초과수 크기는 언제 더 커질까요? 당연히 장기에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왜? 장기적으로는 공량이 더 줄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면 수요는 모두가 단기보다 어때? 장기가 어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수요 모두가 단기보다는 장기가 어때?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잡으세요. 장기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지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더욱더 완만해지겠죠. 그럼 자, 당초 수요선보다 더 기울어서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얘기. 완만해지면 이 초과수의 크기는 어때?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기울기가 완만해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많이 벌어지니까 초과수 크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튼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 상한 설정하면 반드시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초과수요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도 존재한다. 만성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에서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과수요 크기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보세요.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주택이 남아둔다?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럼 주택 부족 문제는 단기보다 어때? 장기에 더욱더 어때?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이제 P1의 규제 임료화에서는 이처럼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했던 기존 임차인들은 동일한 P1의 임료를 지불하고 다른 임대 찾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죠? 따라서 현재인 임대택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 쿡 눌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어떤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 이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요. 사실 임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활발할 것이다. 이 생각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기존 임차 입장에서는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한다. 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규 임차 입장입니다. 자, 신규 임차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왜? 자, 이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죠. 반면 기존 임차인은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규 임차인은 더욱더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것인가? P1의 규제 임료화에서 공급된 양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지요. 이 크기. 자, 공소가 만난 점에서 양이 되겠죠. P1의 규제 임료에서 공급된 양은 이 크기다. 그럼 워낙 불렸더니 이 크기에 맞춰서
얼마큼 지불을 요구했을 것인가. 바로 수요 곡선과 이처럼 수요 곡선과 이 크기에 맞춰서 피원의 규제에 의해서 공급되는 이 크기죠. 이 크기에 맞춰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임료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걸 P2다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 P2란 임료를 지불하고도 들어야 된다. 왜? 워낙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이 아무리 불리해도 P2보다 더 높은 임료는 지불합니까?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최대한 임료는 결국 얼마 됩니까? P2가 되겠다. 이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 더 높죠? 정부가 규제한 임료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P2란 임료를 지불하고도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정부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암암리에 거래에 이루어지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일정수 때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대의 임료는 얼마입니까? P2가 되겠지요. 정부가 규제한 임료는 얼마입니까? P1이다. 그래서 임료가 때 이원화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중 가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상태를 살펴보니까 결국 장기에는 임대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의 상한을 설정했어요. 설정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의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료가 하락했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있죠.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나 장기는 임대차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은 어때? 단기적인 처방이 돼야 된다. 왜? 단기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이 됐다. 만약에 이 같은 정책을 장기적으로 활용해서는 이 문제는 어때? 극복하는 또 다른 정책 어때? 병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은 이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런 정책 어때?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 반드시 어때?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 우리 지금 완전 당울면입니다. 반드시 이 정도는 정리가 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름교재 246페이지에 양월 1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자, 이는 임대료 상한제다식이죠.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교재는 여러분들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임대료 보조 정책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